신체 나이를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쉬운 것은 눈 감고 외발석이라고 있습니다. 한 발로 쓰고 한 다리를 90도 정도 들어 올린 상태에서 양손을 가슴 위에 올리시고요. 그 상태에서 눈을 감고 시간을 테스트합니다. 팔이 떨어지거나 다리가 떨어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초를 측정하면 되거든요. 10에서 30대라면 15초 정도는 견디셔야 해요. 50세다 그러면 최소한 7초는 버티셔야 되는데, 맨발 걷기는 양날의 칼인 것 같아요. 당뇨 환자들은 발에 손상이 되면 모세혈관이 좋지 않아서 회복이 잘 되지 않거든요. 대략 보폭을 어떻게 산정하냐면요, 내 키에서 100을 빼면, 제가 175거든요 100을 빼면 75예요 오른발에서 왼발의 간격이 75cm여야 하거든요. 한 발이 0.5초, 그 다음 발이 0.5초 하니까 느낌으로는 약속 시간 늦어서 빠르게 걸을 때의 속도예요. 엄청 빠르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병곤입니다. 저는 스포츠의학과 과학을 전공했고요. 헬스케어 운동하고 퍼포먼스 기능 향상을 위한 운동을 연구하고 지도하는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 운동이 중요하다고 하던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25세에서 30세가 되면 근육량이 빠지는데요. 1년에 1% 정도씩 빠진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50대 정도가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근육량의 대략 한 20% 이상을 잃기 때문에 급격한 근육의 감소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근육량의 감소는 일반적으로 관절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무릎이 아프다든지 허리가 아프다든지 어깨가 아픈 어떤 근골격계의 문제를 가지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근육량이 적어지면서 대사질환이라고 하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대사질환의 문제가 있어서 성인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근력이 빠짐을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근육 위주의 운동이 필요하고요. 그 대근육은 우리 몸에서 허벅지, 엉덩이, 그 다음에 가슴과 등 이런 운동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운동의 종목으로는 다리 운동으로는 런지, 그 다음에 상체 운동은 푸시업, 그 다음에 복부에서는 이제 코어 운동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운동이겠습니다. 집에서 내 신체 나이를 간단히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신체 나이를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쉬운 것은 아마 해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눈 감고 외발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발로 쓰고 한 다리를 90도 정도 들어 올린 상태에서 양손을 가슴 위에 올리시고요. 그 상태에서 눈을 감고 이제 시간을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팔이 떨어지거나 다리가 떨어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초를 측정하면 되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내가 10초를 했는지 5초를 했는지 20초를 했는지에 따라서 내 나이가 결정이 되는데요. 대체적으로는 만약에 20에서 30대라면 15초 정도는 견디셔야 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50세다 그러면 최소한 7초는 버티셔야 되는데, 만약에 7초보다 적게 버틴다면 내 나이보다 내 신체 나이는 더 노화가 된 거고요. 반대로 30대 분이 5초, 3초밖에 못 버틴다면 나이는 30대지만 신체 나이는 60대, 70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걷기 운동만 열심히 해도 하체 근육이 생길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걷기는 운동이라고 보기에는 운동 강도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걷는 걸로는 근육이 생기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걷기를 뭐라고 하냐면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이동 방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걷기를 한다고 내가 내 몸을 위해서 건강함을 만드는 어떤 운동을 했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내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움직임을 했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동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운동 강도로 표기를 하는데요. 대략 한 60%는 넘어가야 일반적으로 운동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걷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의 이동수단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대근육이 발달해야 되는데요. 그 대근육은 허벅지, 엉덩이. 그래서 이제 집에서 많이 하시는 스쿼트 동작들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체로는 팔굽혀펴기가 아주 좋은 동작의 운동이 되겠습니다. 근육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빈도와 강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 걸까요? 근력 트레이닝을 할 때 이제 운동 강도 설정이 필요한데요.
만약에 내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처음 한다 그러면 대략 30에서 40% 강도예요. 그러면 대략 반복 횟수는 한 20번? 거의 그렇게 되면 맨몸으로 운동을 하시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스쿼트도 맨몸으로 하실 거고 팔굽혀펴기도 맨몸으로 하실 거고, 이게 초보자들이 이 정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급 정도로 가면 대략 50에서 60% 강도로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5, 60% 강도가 되면 대략 한 15번 전후가 되거든요. 그 정도는 되어야 근력이 이제 차츰 생기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상급자가 되면 대략 80%의 운동 강도로 하는데요. 그 정도가 되면 반복 횟수가 10회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10회라는 반복 횟수의 의미는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반복 횟수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초보자인지 중급자인지 상급자인지에 따라서 반복 횟수를 아주 가볍게부터 위로 천천히 올라가는 게 필요해서 아마 상급까지 가는데 아무리 안 걸려도 한 3년에서 5년은 걸릴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시간을 너무 무리하게 당기면 관절에 부상이 생길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대략 한 최소 3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LG 트윈스 야구단에서 그 선수 트레이너를 할 때 신인 선수들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의 선수만큼 근력이 올라오는데 대략 한 3년에서 5년 정도 걸려요. 그걸 이제 그 프로팀에서는 육성 선수라고 하거든요. 루키라고도 하고요. 일반인도 마찬가지로 이 근력 운동에 한번 발을 들여서 올라감에 있어서 적응하는데 대략 그 정도는 걸린다고 보시고, 조금 서두르지 마시고 롱텀하게 보시면 아마 건강하게 몸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 운동을 할 때 세트는 기본 3세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모든 트레이닝 책에서 3세트를 기준으로 한 건 중급자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근력 운동을 오늘 처음 시작하신다 그러면 1세트만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 1세트가 가벼워지고 너무 쉽다 라고 하면 1세트를 추가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3세트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20회에서 1세트 하고 20회에서 2세트 하고 20회에서 3세트가 편해지면, 그러면 18번에서 15번이 되면 이제 무게를 좀 올려야 되겠죠. 내 손에 들거나. 그러면서 또 같은 방식으로 1세트, 2세트, 3세트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10회까지 가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맨발로 걸으면 운동 효과가 더 좋다고 하던데 그 이유가 뭔가요? 우선 맨발 걷기는 양날의 칼인 것 같아요. 걸음을 걸어서 건강에는 질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당뇨가 있다든지 발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맨발에 어떤 그 이물질에 의해서 손상이 나면 감염의 위험이 있거든요. 특히 당뇨 환자들은 발에 그 손상이 되면 모세혈관이 좋지 않아서 그 회복이 잘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연세가 있으신 분들 또는 젊은 분들도 맨발 걷기는 조금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걷는 것 자체는 좋은 운동입니다. 걷는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운동이긴 한데요. 올바로 걷는 분은 사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올바로 걷는 법을 익히는 게 좋은데요. 올바로 걷는 방법이 생각보다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설명하거든요. 우선순위에 의해서 첫 번째는 보폭을 가능하면 최대한 넓게 걷는다. 이유는 보폭을 넓게 해야 발목과 무릎, 고관절의 움직임이 커지면서 관절들이 움직임의 범위가 커지면서 운동이 잘 되거든요. 보폭이 좁아지면 각 관절 중에 한 관절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여러 관절이 동시에 운동되는 그런 그 좋은 현상들이 없어져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폭이 좁아지면 무릎으로 걷는 현상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보폭을 넓게 걷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속도거든요. 속도가 늦어지면 내 근육이 힘을 내거나 반응하는 속도가 낮아지는 거죠. 예를 들면 자동차로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자동차를 출고해서 100km까지 달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자동차를 50km만 계속 달려요. 그럼 이 자동차는 60부터 100km까지의 성능은 아마 못 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걷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1초당 1.4m 이상 걸어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1.4m 미만으로 걷게 되면 우리 몸의 기능을 적게 쓰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관절에도 부담이 있고 근육에도 부담이 있고 활력에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보폭을 넓힐 것,
두 번째는 속도를 높여서 1초당 1.4m 정도를 갈 수 있게 하면 아주 좋은 걷기가 될 것입니다. 빨라요. 엄청 빨라요. 그래서 대략 보폭을 어떻게 산정하냐면요. 내 키에서 100을 빼면, 제가 175거든요. 100을 빼면 75예요. 오른발에서 왼발의 간격이 75cm여야 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1.4m면요. 한 발이 0.5초, 그 다음 발이 0.5초 하니까 똑딱 이렇게 가야 돼요. 약간 느낌으로는 약속 시간 늦어서 빠르게 걸을 때의 속도예요. 근데 이제 그게 좁은 보폭이 아니라 10cm의 보폭을 유지한 채니까 엄청 빠르죠. 이렇게 걸으면 아마 30분 걷기 힘드실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코어 운동을 꼭 해야 하는 이유. 우선 코어 운동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해서 코어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또 머리와 다리의 가운데 있고요. 그래서 이 코어가 하는 일은 우리 척추를 바로 세워주는 역할을 하니까요. 지금 저희가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바로 설 수 있게 만들어주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호흡을 하는데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호흡의 깊이가 낮아지는, 예를 들어서 호흡의 양이 작아지면 사람들이 흥분을 하거나 긴장을 하면 호흡이 이렇게 호흡을 하죠. 그래서 호흡이 낮아져요. 근데 코어가 좋으면 깊게 마시고 깊게 마시면서 전신에 산소와 에너지를 잘 보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코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허리에 어떤 부상을 예방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 중장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갈 때 가장 안 좋아지는 게 자세죠. 등이 이렇게 굽는다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구부정한 앉는 자세, 걷는 자세가 나오는 건 코어가 무너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코어가 약하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노년으로 갈수록 등이 구부러지는 원인이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흡의 깊이가 얕아지면서 전신에 그 산소를 공급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럼 당연히 피곤해지겠죠. 왜냐하면 우리 몸에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을 해야 되는데 들어오는 양이 작다 보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허리에 부상이 생기면 상체와 하체에 힘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게 코어가 하는 일인데요. 이 세 가지가 코어가 약해지는 노년으로 갈수록 문제가 생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코어 운동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호흡의 흡기와 호기, 마시는 것과 뱉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대신에 이제 이 흡기랑 호기, 마시는 것과 뱉는 것 둘 중에 하나만 정확히 해도 두 개가 동시에 짝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체적으로 이제 호흡을 뱉는 걸 연습하는데요. 바로 선 자세에서 바로 서서 내 정수리를 누군가가 위에서 이렇게 잡아 당긴다고 생각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호흡을 최대한 뱉어보세요. 그쵸? 코어에 자극이 오기 시작하죠. 거기에서 조금만 더 깊이 뱉어보실게요. 다시 조금 더. 그렇죠. 더. 그렇죠. 거기까지 끓으면 이 갈비뼈가 좁혀지면서 허리가 강해지죠. 얘가 첫 번째 되어야 해요.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하실 때나 스트레칭 하실 때 호흡이 이렇게 잠기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허리가 아프거나 코어가 약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선 이 호흡이 중요하고요. 대신에 이 호흡을 몇 번 반복하면 약간 어지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래 마시던 산소의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이 들어오거든요. 약간 어지러우시면 좀 쉬었다가 다시 하시고, 이렇게 해서 뭐 3번, 5번, 7번, 10번 이렇게 반복하시면 앉은 상태에서 우선 첫 번째 아주 가볍게 코어 운동을 할 수 있고요. 코어 운동할 때 호흡이 중요하다던데 호흡 연습 방법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코어가 하는 일이 허리를 조이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코어 하면 크런치라고 하죠. 복근, 싯업, 얘를 떠올리거든요. 그것 또는 플랭크. 근데 이 두 가지는 사실 진정한 코어라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이유는 우리 코어 중에 내복사근이라고 하는 근육과 외복사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네들이 대각선에서 코르셋처럼 우리 몸을 이렇게 당겨주거든요. 이 근육이 약하니까 이 갈비뼈가 이렇게 열리게 돼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화면을 보시는 분들 자기 갈비뼈 만져보면 갈비뼈가 이렇게 열려 있을 거예요. 이 열려 있는 분들이 근력이 약한 거, 코어 근력이 약한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닫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양손을 가슴에 이렇게 올려주시고 양쪽 무릎을 딱 붙여주세요. 네,
쩍벌남 하지 마시고 쫙 붙여주시고 이 상태에서 허리 바짝 세우시고 호흡을 뱉으면서 그대로 회전하고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한 번 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다시. 그렇죠. 허리가 꼬이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이렇게 꼬이면 우리가 그 행주를 짜듯이 우리 몸이 조여지면서 코어가 단단해지고요. 그 다음에 허리가 얇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마시는 거 안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기도 해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 안 드려도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기를 뱉으면 이 안에 공기가 없기 때문에 뱉는 걸 멈추면 공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마시는 걸 충분히 하고 내버려 두면 공기가 나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둘 중에 마시는 걸 집중해도 괜찮고요. 뱉는 걸 집중해도 괜찮고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코어를 강화시키는 데 필요합니다. 절반 이상보다는 코어 운동을 시작할 때 첫 번째 시작은 호흡에서 시작돼서 코어로 넘어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코어 운동을 했는데 호흡을 하지 않았다? 그럼 코어 운동이 잘 안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이 코어 근육과 호흡 근육이 같이 있거든요. 하루에 딱 5분만 신경 쓰고 코어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일반적으로 코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윗몸 일으키기를 생각하는데 회전을 하는 동작들이 일반적으로 코어에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어라고 생각하시면 팔이 움직이면서 강해지는 코어가 있고요. 다리를 움직이면서 강해지는 코어가 있어요. 지금 만약에 저희 TV 앞에 앉아 계시면 양손을 이렇게 책상 위에 올려주시고요. 가슴 펴고 손바닥으로 책상을 눌러주면서 호흡을 코어 운동이 될 거예요. 그죠? 힘 뺐다가 되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열려있는 갈비뼈가 닫혀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는 역삼각형의 동작이 이 갈비뼈가 닫히면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 호흡을 뱉으면서 지면을 강하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아마 사무실에서 하셔도 괜찮고 집에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동작은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양손으로, 그러니까 양손 중에 예를 들어 오른쪽 손으로 오른쪽 무릎에 올려주세요. 그쵸? 그리고 오른쪽 발을 지면에서 살짝 떼주세요. 오른쪽 발을. 그건 왼쪽 발이에요. 오른쪽 발 들고 그 상태에서 발은 올리고 손은 내리면서 호흡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힘 뺐다가 다시 두 번만 더 해볼게요. 발은 올라오고 손은 못 올라오게 누르고 한 번만 더. 네, 이렇게 하시면 집에서 TV 보다 하셔도 되고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다가 갑자기 코어 생각나시면 윗분 모르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코어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호흡은 기본이고요. 팔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강화되는 코어와 다리가 위로 올라오면서 강화되는 코어, 그 다음에 회전을 하는 코어. 그래서 코어 운동을 한다면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같이 해주셔야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거북목은 왜 생기는 걸까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때문에 생긴다는 얘기가 많던데 진짜인가요? 기본적으로 거북목이라고 하면 저도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스마트폰, 컴퓨터, 책상 이렇게 그게 문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근본적 문제라고 보면 근력의 문제예요. 근력이 없기 때문에 몸이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시시대에 거북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걸요? 뛰어다니고 힘을 쓰고 하다 보면 우리 몸이 힘쓰기 좋은 자세로 가는데 힘을 안 쓰다 보니까 책상이나 이런 것에 우리 몸이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거북목 운동법이 여러 가지 많긴 하지만 저는 가장 큰 건 빠르게 근력을 만들어야 된다예요. 코어 근력을 포함한 근력을 만들어서 우리 몸이 힘쓰기 좋은 자세로 빨리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험성은 높아지겠죠. 거북목이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 디스크 쪽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겠죠. 기본적으로 그렇고요. 이제 왜냐하면 이 목 주변에는 아시다시피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신경 다발들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 거북목이 생기면 이 다발이 내려간 통로가 좁아지면서 압박이 되거든요. 그게 디스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디스크가 생길 가능성은 높아지고 위험성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끔 이제 특히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 편두통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알 수 없는 편두통의 원인을 보면 이제 거북목이나 목 뒤에 근육의 뭉침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목을 타고 신경이나 혈관이 올라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북목이 돼서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짧아지면 이 신경과 혈관을 누르게 되겠죠? 그러면 혈액이 적게 올라가요. 그럼 얘가 산소가 부족하죠.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근데 물론 이게 다 근육이 뭉친 거예요 라고 할 수 없지만 혹시 병원에 가서 MRI 찍고 주사 맞고 치료 다 했는데 안 되는 분들은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당연히 병원의 진료를 보고 치료를 해야 되지만 그렇게 했는데도 잘 만약에 낫지 않거나 회복되지 않는다면 아마도 이 목 주변의 근육의 뭉침이나 거북목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가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는 혈액이 올라가서 산소랑 영양분을 공급해야 되는데 이 루트가 작은 거죠. 그럼 여기서 아우성을 치겠죠. 빨리 달라고. 근데 올 수 있는 길은 좁아져 있고 그러니까 병목 현상이 생긴 거죠. 뇌로 올라가는 혈관의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거북목이 어깨 통증이랑 연결되는 이유는 뭔가요? 목이랑 어깨가 같이 아픈 건 왜 그런 거죠? 네, 보통 이제 그 목이 안 좋으신 분들이 어깨가 안 좋거든요. 근데 이건 일반뿐만이 아니라 선수도 그래요. 야구 선수가 어깨가 아프면 나중에 목이 아파져요. 그래서 어깨, 목, 그 다음에 이 라운드 숄더 이 세 개는 거의 패키지예요. 하나예요. 그 셋 중에 누군가가 먼저 문제가 시작되면 나머지 둘을 그 문제로 데리고 가요. 그러면 우리가 관리할 때 거북목, 라운드 숄더, 어깨 부상 이 세 가지를 같이 관리해야 해요. 그래서 만약에 목 뒤에 뭉침 현상이 많다면 이 세 개 중에 최소한 한두 개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실 거예요. 심각한 질환으로 발전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절대로 거북목을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거북목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마 디스크의 위험이 커질 거고요. 그 디스크가 생길 가능성이 크고 그게 없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 수 없는 두통, 그 다음에 혈액이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만성 피로가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목을 통과하는 이 신경들이 다 눈, 귀, 코 이쪽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목을 스트레칭하면 눈이 이렇게 탁 떠진다는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혈액의 공급과 신경의 원활한 움직임에 의해서 생기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거북목을 관리하면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좋은 어떤 효과들입니다. 집이나 사무실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거북목 교정 운동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거북목이 있으면 대체적으로는 등이 뒤로 이렇게 솟아 있어요. 뒤로 이렇게 말려 있거든요. 등이 나가면서 턱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등이 뒤로 갔는데 시선을 안 들면 땅바닥을 보고 다니니까 땅바닥을 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서 거북목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북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등이 펴져야 돼요. 그래서 가슴이 먼저 펴지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목 스트레칭을 하는 게 두 번째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좋은 거는 양손을 귀 뒤에 깍지를 껴시고요. 양팔을 쭉 벌리면서 그대로 그냥 가슴만 펼쳐주세요. 이렇게. 가슴이 펴지시죠? 펴지시는 느낌 나죠? 살짝 구부렸다가 공기 마시면서 다시 마시면서 펼치고 이게 거북목 운동의 첫 번째고요. 그렇게 되면 등과 가슴이 첫 번째 펴지게 되고요. 두 번째는 앉은 상태에서 의자의 한쪽을 양손으로 왼손으로 의자를 잡아주시고요. 오른손으로는 반대쪽 귀 위를 잡죠. 그래서 의자 잡은 손을 꽉 잡으시고 옆으로 쭉 당기면서 시선을 약간 위로 봐요. 그렇죠. 그대로 호흡을 한 번만 더 호흡을 이렇게 뱉어주세요. 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스트레칭인데요. 우선 하나만 더 하고 제가 그 스트레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 동작은 의자를 반대쪽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목이 한쪽으로 틀어집니다. 다시 왼쪽으로 의자를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시선을 오른쪽으로 돌리고요. 그 다음에 뒤통수를 잡아서 턱으로 내 가슴을
닫는다 생각하실게요. 그러면 아마 목이랑 등 쪽이 당길 거예요. 이 상태에서 호흡을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반대쪽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등을 펴준다. 두 번째는 목의 측면으로 스트레칭을 한다. 세 번째는 목의 회전, 그 다음에 굴곡을 통해서 목 뒤를 스트레칭한다. 이렇게 하시면 아마 지금 사무실에 계시거나 집에 계신 분들 따라 하시면 엄청 시원한 느낌이 드실 건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리려고 한 건 스트레칭은 늘어나야 되는 거라 어느 한 지점을 꽉 잡고 잡아 당겨야 해요. 근데 제가 당기는데 얘가 이렇게 따라가면 스트레칭이 안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의자를 잡으라고 한 건 이 어깨가 따라가지 않아야 스트레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칭의 개념은 어느 한 지점을 고정하고 어느 한 지점을 당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이랑 어깨 근육을 동시에 풀어줄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 방법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만약에 저한테 목, 어깨, 상체에서 스트레칭을 한 개만 하고 살라고 하면 저는 이거 할 것 같아요. 네. 얘는 목 신경 스트레칭인데요. 손목, 어깨, 그 다음에 견갑골, 목까지 풀리게 됩니다. 벽을 옆 두시고요. 쓴 상태에서 내 손을 손가락이 밑으로 향하게 해서 그대로 벽을 짚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짚은 상태에서 90도가 됐죠. 이 상태에서 내 몸을 반대쪽으로 회전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제자리로 오고, 대신에 회전할 때 견갑골이 올라가 있으면 스트레칭이 잘 안 되거든요. 밑으로 내려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몸을 잡고 회전을 이렇게 하면 손목, 어깨 다 늘어나거든요. 다시 한 번만 더 그대로. 그래서 만약에 이 동작이 아마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내 손의 높이를 가장 좋은 건 어깨 높이거든요. 만약에 안 되시면 대략 45도나 60도에서 두고 하시다가 괜찮으면 조금씩 올려가서 내 어깨 높이까지 올라오시면 아마 목, 그 다음에 손목, 어깨까지 아마 시원해지실 겁니다. 집에서 꼭 해보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트레칭이에요. 혹시 잘못된 스트레칭이 오히려 목이나 어깨 통증을 더 심하게 만들 수도 있나요? 스트레칭을 할 때 편식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한 부분만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그 근육이 너무 늘어나서 힘을 못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칭도 그렇고 근력 운동도 그렇고 편식하지 않고 고루고루 해주셔야 돼요. 우선 이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피트니스 클럽이나 이런 데 가면 이유 없이 양발 벌리고 가슴 땅에 닿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땐 김연아가 될 거 아니면 의미가 없거든요.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허리에 부상을 만드는 경우들이 많고요. 왜냐하면 근육이라는 건 일정 그 길이 이상을 늘어나면 힘이 없어지면서 느슨해져 버리거든요. 그럼 우리 몸을 단단하게 잡아줄 힘이 없어져요. 우선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유연한데 스트레칭을 안 해도 되는 분이 계속해요. 그러면 좀 전과 마찬가지 계속 느슨해져요. 그러면 이 관절을 꽉 잡아주지 못하니까 이 관절들이 느슨해지면서 부상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얘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 딱딱하신 분들은 딱딱해지면서 근육의 움직임이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쪼그려 앉는 게 안 된다든지 또는 그 좌식 생활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정말 시작부터 끝까지 스트레칭만 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분들은 또 스트레칭을 안 좋아해요. 이게 기호에 의해서 스트레칭을 하고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선 선택해야 하고요. 아주 간단하게 내가 근력 운동이 필요한지 스트레칭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운동들을 편식하지 않고 정확한 동작으로 운동을 하셔야 부상을 예방하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어서 안 좋아진 어깨를 보호하고 회복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깨가 안 좋은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십견이 있다든지 또는 뭐 회전근개가 손상됐다든지 아니면 불안정성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딱딱하게 굳는 위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딱딱하게 굳는 위치는 팔을 들었을 때 겨드랑이 사이, 그 다음에 어깨를 이렇게 했을 때 어깨 이 뒤쪽, 이 두 군데가 딱딱해져요. 근데 대체적으로 운동선수들도 그렇고 일반인도 아파지는 건 어깨 요 앞하고 위가 아파요. 그래서 이 어깨 앞과 위를
그냥 계속 풀거나 마사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이유는 이 겨드랑이 밑에와 어깨가 딱딱해지면서 우리 뼈를 위로 밀어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밑으로 내려가려면 겨드랑이와 어깨 뒤쪽이 부드럽게 편해져야 돼요. 집에 폼롤러가 있다면 그 폼롤러로 겨드랑이와 어깨 뒤쪽을 먼저 문질러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스트레칭을 한다면 이 손이 의자에 앉아 계시다면 이렇게 해서 손을 앞으로 쭉 이렇게 밀어서 스트레칭을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어깨가 좀 불편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책상이나 앉아 계시다면 손등을 이렇게 하늘로 손바닥이 하늘로 올라가게 해서 앞으로 쭉 밀어줘서 언제까지 하냐면요. 내 손과 몸통이 직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면 겨드랑이가 잘 늘어나요. 네. 몸을 뒤로 조금 물려서 이 상태에서 앞으로 쭉 한번 밀어보시겠어요? 쭉 몸을 똑바로 틀어지지 않게 그대로 밀어서 늘어날 쭉 밀어서 겨드랑이가 이 상태에서 늘어나려면 호흡을 이렇게 해서 내 몸과 팔이 수평이 될 때까지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좋고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까 얘는 겨드랑이 밑에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깨 뒤쪽을 스트레칭 하려면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은 정면으로 갔고요. 45도 옆으로 이렇게 밀어요. 쭉 내 몸통은 정면을 보고요. 책상 위에서 손 이렇게 돼서 대각선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저도 여기가 지금 땡기거든요. 땡기죠? 그대로 후. 그래서 땡기기 시작하면 그때 호흡을 한 번 더 호흡을 네,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시면 돼요.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우리 어깨에 딱딱해지는 부위가 겨드랑이랑 어깨 뒤쪽이라는 거예요. 통증은 앞과 위쪽에 나타나지만 겨드랑이 아래와 어깨 뒤쪽이 딱딱해지기 때문에 그곳을 스트레칭 하셔야 합니다. 요즘 러닝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는데 왜 사람들이 러닝에 이렇게 열광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요새 러닝 인구가 많이 늘어서 저 역시도 좋긴 한데요. 이제 아무래도 러닝에 열광하는 이유는 아마 첫 번째는 건강에 대한 인식일 거예요. 내 몸에 대한 건강을 돌봐야겠다라는 게 아마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도 처음에 직장 생활할 때 여가를 보내는 건 술이었잖아요. 요새는 좀 더 건전하게 그러면서 그 여가를 보내는 습관이 좋아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럿이서 크루를 만들어서 러닝을 하는 건 힘듦을 좀 이겨내는 거잖아요. 그 이겨냄에 있어서 소속감도 갖고 좀 더 오래 규칙적으로 할 수 있다 보니 아마 러닝을 그게 크루를 지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닝은 많은 장점이 있긴 한데요. 우선 가장 큰 건 체지방 감소, 그 다음에 체중 감소, 그 다음에 체형이 좀 쉐입이 생기겠죠. 이제 그게 첫 번째일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사질환이나 성인병 이런 문제들의 예방과 회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도 제일 좋은 건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거나 회복하는 데 있어 가장 좋은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신 멘탈적인 부분들이거든요. 요새 이제 뭐 우울증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게 정신적인 어떤 멘탈을 케어함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요. 뭐 공황장애라든지 그런 것들을 예방이 아니라 회복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정신과에서 운동을 처방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달리기를 하면 뇌에도 변화가 생긴다고 하던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뇌는 혈류에 의해서 먹고 살죠. 혈액이 올라가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심장은 아래에 있고 뇌는 위에 있거든요. 근데 이걸 펌프질해서 올라가기가 저희가 앉아있고 걷는 거로는 힘들어요. 그래서 심장 박동수가 60에서 70, 80까지 올라가 줘야 이 혈액이 뇌로 바로 밀고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뇌가 쪼그라드는 것을 이런 유산소를 통해서 좀 확장시켜 주고요. 나이가 들어서도 확장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유산소 운동이 치매 예방에 좋은 것은 쪼그라드는 뇌를 확장시켜 줄 수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쵸?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TV를 보신 한 60대 이상 분들은 빠르게 움직여서 숨이 차거나 허벅지나 뭐 팔에 근육통이 생길 만큼 운동을 하지 않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 기능이 계속해서 떨어지는데요. 팔과 다리는 눈에 보이지만 뇌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뇌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운동하고
공부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치매 예방에 가장 좋은 건 운동을 해서 뇌의 공간을 키우고 아니면 공간이 줄어들지 않게 하고 공부를 통해서 그 공간에다가 인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메모리하는 이 두 가지가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합니다. 공부는요, 책을 읽는 것도 공부고요. 깊이 있게 사고하는 것도 공부고요. 새로운 것을 예를 들어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배우는 것도 공부죠. 새로운 스포츠를 배우는 것도 공부고 왜냐하면 우리 몸이 다 움직임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움직이는 것을 배우는 것도 다 공부입니다. 꼭 책을 보는 것만이 공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새로운 것을 배운다가 저는 공부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들지만 점점 나이 들면 새로운 거 배우기 싫거든요. 근데 그걸 배워야 우리 뇌가 쪼그라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달리기를 할 때 미드풋을 엄청 강조하는데 정확히 미드풋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영향을 주는 건가요? 저희 발이 뒤꿈치, 중간, 앞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가 각각 하는 일이 달라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드풋은 우리 몸의 정중앙을 지나는 센터 라인이에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서 있을 때 미드풋으로 쓰거든요. 앞으로 가려면 몸이 앞으로 기울게 되죠. 그러니까 발끝에 힘이 들어가요. 뒤꿈치를 생각해 보세요. 뒤꿈치를 대면 내가 멈추겠다고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를 나눴을 때는 이제 발의 역할에서 뒤꿈치는 멈추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발의 가운데 미드풋은 내가 똑바로 서겠다는 뜻이고요. 발가락 앞으로 힘을 주는 건 앞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달릴 때 뒤꿈치를 닿는 건 사실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역할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달리기가 걷기랑 연결되는데요. 걷기에서는 뒤꿈치가 사용되거든요. 처음에 착지를 하면 뒤꿈치가 닿고 발바닥 가운데가 닿고 그 다음에 앞으로 밀 때 발가락으로 밀어요. 그래서 걷기는 그 카메라로 추적을 하면 이렇게 자동차처럼 쭉 달릴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슬로우 비디오를 찍으면 이렇게 가요. 이렇게. 왜? 뒤꿈치로 섰다, 앞으로 밀었다, 섰다, 밀었다. 이게 연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걷기는 뒤꿈치가 닿는 거고요. 달리기를 생각해 보면 달리기는 연속이잖아요. 근데 달리기 할 때 뒤꿈치가 닿으면 멈추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효율적으로 달릴 수가 없어요. 경기력에서 보면. 효율적으로 달릴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뒤꿈치가 닿는 순간 충격이 발목과 무릎으로 와서 부상에 어떻게 보면 바로 노출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논란이 많긴 한데요. 그냥 제가 볼 때는 미드풋은 그냥 당연한 일이에요. 대신에 가끔 뒤꿈치로 저 선수 닿긴 하는데요 라고 하는데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저희가 미드풋이냐 힐 컨택이냐를 결정하는 건 닿는 지점이 아니고요. 발이 닿았을 때 내 체중 지지가 올라오는 순간이 어디에 있느냐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체중이 뒤꿈치에 왔으면 얘는 힐 컨택이고요. 근데 뒤꿈치가 스치듯 지나오면서 미드풋에 딱 닿았을 때 내 체중이 가운데 올라오면 그게 미드풋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닿는 지점이 컨택 포인트가 아니고 체중이 올라온 것이 컨택 포인트예요. 이걸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아시면 아마 거의 이 미드풋과 토 힐에 대한 정리는 될 것 같아요. 근데 뛰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잘 뛰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리어풋으로 뛰거나 아니면 정말 이상한 동작으로 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달리기가 우스워 보이지만 스포츠 종목이잖아요. 그쵸? 그것도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의 종목이에요. 그래서 혹시 달리기를 이제 배우고자 하시는 분은 좋은 선생님을 잘 만나서 잘 배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 잘못 배우면 부상으로 가거든요. 건강하고자 시작했는데 부상이 시작되니까요. 잘 배우셔야 돼요. 근데 일반 분들 중에 잘 뛰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러닝크루 좋긴 하지만 잘 뛰려면 되게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정말 다들 이상하게 뛰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30대에 처음으로 러닝을 시작한다면 예를 들면 초등학교 때 좀 뛰고 중학교부터 공부한다고 앉아 있었잖아요. 한 20년을 안 뛰다가 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감독님이 20년 동안 예를 들어서 탁구 치다가 20년 동안 쉬었다가 다시 탁구를 치면 잘 치기 어렵죠. 왜냐면 까먹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좋은 동작을 익히는 게 제가 볼 땐 필요합니다. 레슨을 받으면 좋긴 한데요. 저는 혹시 지금 핸드폰 가지고 계신 분은 메트로놈을 쳐보세요. 메트로놈을 치면 그게 그 음악할 때 똑딱똑딱 소리거든요. 달리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케이던스라고, 그러니까 1분당 내 발이 지면에 접촉하는 횟수거든요. 그 횟수가 가장 이상적인 건 170에서 180이에요. 근데 뒤꿈치로 컨택을 하는 분 또는 달릴 때 탄성이 없는 분들은 막 150 이렇게 뛰어요. 이렇게 되면 발이 지면에 접촉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관절에 충격이 가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 만약에 러닝을 하겠다라고 만약에 마음 먹으셨으면 지금 메트로놈을 다운 받으시고 그걸 180에다 맞춰서요. 똑딱똑딱 얘가 이렇게 소리가 날 거예요. 그러면 그 발에 맞춰서 뒤꿈치를 대지 말고 계속 제자리에서 달리기를. 그래서 그 리듬으로 뛰는 거예요. 언제까지? 키로수는 정할 수가 없겠죠. 뛰다가 내가 힘들어서 못 뛰겠다 그럼 멈추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케이던스가 170에서 80이 60이나 150으로 떨어지면 내가 지쳤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그 케이던스로 스스로 학습하시면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좋은 선생님보다 좋은 동작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네네, 아마도. 왜냐면 보통 러닝할 때 발라드를 듣진 않잖아요. 근데 빠른 그 댄스 음악을 들으면 그 비트가 빨라요. 그럼 내 몸도 그 비트로 같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러닝을 하지만 이제 처음 제가 러닝을 가르치는 분한테는 그 메트로놈으로 해서 기억하라고 그래요. 170이면 따따따따따따따 이 정도 속도거든요. 그러면 생각보다 되게 빨라요. 네, 그래서 그렇게 뛰시면 뭐 예를 들어 발목, 무릎의 부상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닿았을 때 내 무게 중심이 발에 딱 올라오는 시점이 컨택이에요. 닿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뒤꿈치가 살짝 스치듯 닿았어요. 이거를 리어풋이라고 하는데 얘는 리어풋이 아니에요. 얘는 스치고 지나간 거고 발 가운데 체중이 탁 들어오면 그게 미드풋인 거죠. 근데 제가 다른 분들 이렇게 영상 봤는데 뒤꿈치가 닿았는데 저게 리어풋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스친 거고요. 저희는 무게중심이 올라온 위치가 어디냐가 더 중요한 거죠. 러닝할 때 잘못된 자세로 뛰면 다칠 수도 있다고 하던데 조심해야 할 자세나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그리고 적당한 강도나 거리, 시간은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걷기도 사실은 어려운데 러닝은 더 어려워요. 그래서 뭐 시선은 어떻게 해요? 주먹은 어떻게 해요? 어깨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을 신경 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운동할 때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게 좋거든요. 가장 중요한 하나? 이렇게 순차적으로 신경을 쓰면 러닝할 때 첫 번째는 무조건 케이던스를 맞춰야 돼요. 170에서 180을 무조건 맞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저는 더 빨리 뛰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 보폭이 넓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보폭이 넓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내 발목과 무릎과 고관절과 코어가 힘이 세면 멀리 뛸 수 있어요. 학창시절에 멀리 뛰기 잘하는 사람들 있죠. 힘센 사람들이에요. 멀리 뛰기 못하는 사람은 힘이 없는 거거든요. 힘이 없는 사람이 멀리 뛰려고 하면 뛰었다가 뒤로 넘어지죠. 달리기 똑같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잘 못 달리는 분들이 욕심을 내면서 보폭을 넓히면서 리어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케이던스 맞추시고 보폭은 선수들이 대체적으로 1.5m까지 뛴다고 하거든요. 그거는 내가 근력이 생기면 보폭이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던스, 두 번째 보폭, 그 다음에 이제 팔의 위치는 예를 들어서 주먹을 쥐고 내 중심선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뛰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중심선 밖에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어색하게 이렇게 뛰는 분이 있어요. 이상하죠? 우리 몸통이 약간 이렇게 대각선으로 있어요. 그래서 내 손이 이 턱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이런 동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팔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시선은 약간 전하방, 그리고 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바닥에 이 가운데에서 엄지발가락 쪽으로 보통 밀어내거든요. 컨택하고 밀어낼 땐 엄지발과 검지발 쪽으로 밀어냅니다. 그렇게 세 가지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번이 되면 2번, 2번이 되면 3번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땐 이 중요 순서만 지키면 나머지가 자동적으로 잘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너무 정보가 많아서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케이던스랑 보폭 되면 제가 볼 땐 러닝 자세에 한 70점은 될 거거든요. 근데 그 70점짜리는 안 하고 손은 어떻게 해야 돼, 시선은 어떻게, 턱은 당겨야 돼, 뭐 골반은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서 약간 한 10점이나 20점짜리 맞추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 거죠. 그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일도 그렇지 않나요? 공부도 그렇고. 네, 그래서 운동도 그 많은 그 요소 중에 누가 제일 중요한지 저는 우선순위라고 하는데요.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것부터 해결하고 되면 다음 거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웨이트도 그렇고 러닝도 그렇고 다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꼼꼼하게 본다고 디테일을 챙기는데 그러니까 골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디테일 챙기면, 그래서 제가 약간 잘 모르지만 건축에 비교하거든요. 골조도 안 세우고 인테리어부터 갖다 붙이는 거죠. 이게 무슨 집인지. 러닝머신에서 뛰어도 괜찮을까요? 야외 러닝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우선 러닝머신하고 이제 야외는 근본적으로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트레이드밀은 벨트가 돌아가기 때문에 내 몸을 위로만 이렇게 올려놓으면 돼요. 그럼 벨트가 돌아가는 거죠. 약간 줄넘기 하는 거랑 똑같아요. 줄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사실은. 러닝머신에서는. 근데 야외는 이게 위로만 뛰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되니까요. 위로 쓰는 근육과 앞으로 가는 근육의 가운데쯤을 써야 앞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많이 쓰여요. 불안정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제자리에서 이렇게 뛰는 건 균형 잡기가 좋잖아요. 하지만 앞으로 뛰는 건 보폭 맞춰야죠. 속도 맞춰야죠. 맞출 게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야외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러닝을 하신다면 아주 궂은 날씨 아니면 경치도 볼 겸 야외를 추천드리고요. 트레이드밀은 밖에 날씨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어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좋은데 굳이 안에서 뛰는 건 좀 별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러닝 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밖에 매연도 많고 막 이런데 그럼 실내가 더 좋지 않나요? 하는데요. 제가 미국이나 유럽, 영국이나 파리 가면요. 도시 한복판에서 그 매연을 맞고 뛰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저 매연을 맞고 밖에서 뛰는 게 좋은지, 예를 들어서 실내에서 먼지를 맞고 뛰는지 아마 큰 차이 없을 거다. 오히려 뛴다는 자체가 그 나머지 것들을 다 눌러주기 때문에 그들이 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아주 초미세먼지가 너무 심각할 때 뭐 그럴 때 빼고는 저는 야외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둘 다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레이드밀에서 뛰든 야외에서 뛰든 이게 뛰는 동작,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가 볼 때 메커니즘인 것 같아요. 뛰는 동작이 잘못되면 뛰는 족족이 다칠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부상을 보면 아마 뛰는 자세가 잘못돼서 다치는 거고, 트레이드밀이나 야외 달리기가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오버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내가 체력이 완전 방전된 상태에서 뛰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케이던스가 낮아지면서 관절에 부담을 갖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때문이지 이 트레이드밀과 러닝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허리 건강을 위해 평소에 가장 신경 써야 할 건 뭘까요? 허리 부상을 가진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허리 부상을 당하는 이유 또는 그 허리 부상을 잘 회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물론 이제 뭐 치료적인 부분에서도 치료 시기를 놓쳤다거나 이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움직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허리의 위에는 등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흉추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허리 밑에는 골반이라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인체가 허리는 움직임이 많이 있으면 부담스러운 관절이거든요. 그래서 움직임이 적어야 하고요. 그래서 그 움직임을 대신해 주기 위해서 등이 많이 움직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허리 밑에 고관절이 잘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등과 허리가 움직임이 부족해지거나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허리에 부담을 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허리에 부상이 있다면 내 등과 고관절이 부드러운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두 개를 확인했는데 괜찮다라고 하면 허리 자체에 근력이 없으면 그거 역시도 부상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물론 어떤 동작을 잘못해서 허리를 다치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계속 완벽하게 정확한 동작만 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덜 부정확해도 내 몸이 건강하다면 지켜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등과 고관절의 부드러움, 그리고 허리 자체에 강한 근력,
이 두 가지가 제가 볼 땐 허리 부상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허리를 망가지게 만드는 가장 안 좋은 자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짝다리를 짚는다든지 또는 지금 책상에서 근무를 하신다면 저처럼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허리에 엄청난 부담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앉거나 섰을 때 바른 자세로 앉으려고 해야 이 압력이 분산이 되면서 허리의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든 이거 하나만 하면 허리가 안 아파요 라고 하는 건 아주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유는 우리 허리가 움직임도 많고 어떤 기능도 많기 때문에 각각 어떤 문제 때문에 그 부상이 생겼는지 조금씩 달라서 누군가에게는 A라는 동작이 좋고 누군가에겐 B라는 동작이 좋고 누군가에겐 C라는 동작이 좋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대체적으로 어떤 경향이 존재하긴 하지만 스트레칭이나 어떤 운동을 하나에 몰빵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리가 하는 일은 구부리고 펴고, 그죠? 회전하고 그 다음에 옆으로도 구부리거든요. 그 다음에 야구공을 던지면 대각선으로 던져요. 뭐 이런 동작들에서 모두 건강해야 건강한 허리니까요. 그래서 운동은 모든 것들을 포함한 운동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어느 하나만 선택적으로 하는 거는 건강을 지키기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뭐 스포츠도 그렇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달리기가 좋아요, 웨이트 트레이닝이 좋아요 라고 하는 건 약간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왜냐하면 러닝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있고 웨이트로 얻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허리 부상을 예방하는데 스트레칭이 좋아요, 근력 운동이 좋아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면 대체적으로 여성들이 힘이 좀 없어요. 그래서 근력이 없어서 허리나 무릎에 그 인공관절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 근력 운동을 기반으로 해야 되거든요. 남자분들은 대체적으로 좀 딱딱해요. 그래서 스트레칭이 가미된 운동으로 가야 되는데 보통 남녀가 다른 운동을 하죠.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계속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선택이 제가 볼 땐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따라할 수 있는 허리에 좋은 간단한 운동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허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이 좀 바르게 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관절의 구부러짐, 보통 스쿼트 동작 또는 데드리프트 동작이거든요. 의자를 제가 옆으로 돌려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의자의 끝에 앉아주세요. 끝에 앉고요. 그리고 양발은 어깨 넓이 벌려주시고요. 양손을 그냥 뭐 가볍게 앞에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 상체를 앞으로 쑥 이렇게 숙여보세요. 양발에 압력 들어왔나요? 그 상태에서 엉덩이를 살짝 떼볼게요. 잘 안 되시죠? 다시 앉으시고요. 이 상태에서 상체를 숙입니다. 대신에 허리를 펴서 상체를 숙이고요. 그리고 그대로 일어나서 살짝 아마 코어에 힘이 들어왔을 거예요. 들어왔나요? 허벅지, 그쵸? 왜냐면 상체가 앞으로 기울어지면 척추를 잡기 위해서 코어가 일을 하기 시작해요. 얘가 그 플랭크의 기본 동작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죠. 고관절에 접히는 유연성을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코어의 안정성을 얻을 수 있어요. 이 동작이 만약에 잘 안 된다면 다리 근력하고 코어 근력이 약하시다고 보면 돼요. 보통 이제 코어 운동은 제가 볼 때는 대체적으로 다른 운동에 비해 하기가 어려워요. 이유는 밖으로 내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약해진 거를 잘 몰라요. 내 팔은 얇아진 게 보이거든요. 근데 내 코어는 약해진 게 안 보여요. 그래서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운동의 순서라고 하면 코어가 먼저 운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팔과 다리 운동이 붙어가는 게 일반적인 가장 좋은 동작이에요. 그래서 코어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의자의 끝에 앉아서 다리 살짝 들어보실게요. 한쪽만. 코어에 힘 들어왔죠? 들어왔나요? 그죠? 그리고 얘를 들어 올려 보실게요. 위로. 내리고 들고 내리고 코어에 힘 들어오시죠? 그죠? 얘가 다리가 움직이면서 코어가 강화되는 거예요. 대신에 들어 올릴 때 호흡을 뱉으면 더 강해져요. 대신에 빨리 하시면 안 돼요. 빨리 하면 허벅지 근육을 가져다 쓰거든요. 그래서 이 고관절의 앞쪽하고 코어에 힘이 들어오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이 동작이 코어를 강화시키기에 가장 좋아요. 앉아서 사무실에서 하기엔 가장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잘 되면 보통 이제 요렇게 앉아서 다리 들어 올리는 동작이 있죠. 양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양발?
의자를 손으로 살짝 짚으시고 다리를 살짝 내렸다가 천천히 그대로 둘, 그렇죠, 셋. 코어 운동은 천천히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어는 원래 우리 몸에 속근이라는 근육과 지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요. 속근은 빨리 움직일 때 발달해요. 그게 허벅지, 팔 운동들이에요. 코어는 느리게 움직일 때 작동해요. 그래서 코어 운동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빨리 하잖아요. 코어 작동이 안 돼요. 천천히 지금처럼 한 번 움직임에 올라갈 때 2초, 내려올 때 2초 아주 천천히 움직여야 코어가 작동이 됩니다. 소파에 앉아 계시다면 허리 바짝 세우고 이 동작만 한 20번씩 하면 아마 땀나실 거예요. 그래서 한 발씩이 잘 되면 두 발로 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하시면 아마 코어가 잘 만들어집니다. 보통 코어 운동들은 맨몸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 헬스장에서 만약에 하신다면 보통은 회전 운동을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 케이블이라는 기구를 가지고 잡고 내 몸을 이렇게 돌려주면 아까 말씀드린 그 내복사근, 외복사근이 이렇게 꼬여지면서 운동이 되거든요. 그런 운동들을 하시면 좋아요. 내 허리가 괜찮은 상태인지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허리가 괜찮은지를 자가 진단하려면 아마도 첫 번째는 통증이 없어야 되겠죠. 통증이나 불편감이 없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유연해야 돼요. 그 유연함은 제가 옆으로 앉아서요. 반대쪽, 한쪽 다리를 위로 올리고요. 이렇게 다리를 꼬아서 올린 상태에서 양손으로 무릎을 쭉 잡아 당겨서 반대쪽 겨드랑이에다 가져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동작이 잘 안 되면 고관절이 좀 딱딱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가능하면 이렇게 해서 겨드랑이 사이로 들어갈 만큼 돼야 돼요. 아마 남자분들이 잘 안 될 거고 여자분들이 이게 너무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 동작으로 내가 스트레칭이 필요한 사람인가? 아니면 스트레칭이 필요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동작을 했는데 발이 잘 안 올라온다 라고 생각하면 난 좀 뻣뻣하구나, 스트레칭을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것 중에 우선은 규칙적으로 하기를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고루고루, 예를 들어 유산소도 하시고 근력 운동도 하시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이랑 고루고루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운동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직업을 가지고 있긴 한데요, 돈을 모으는 일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돈을 모아서 은행에 두면 얘는 절대 없어지진 않거든요. 근데 오늘 만든 근력은 내년에 있지 않아요. 오늘 만든 스트레칭 유연성도 내년까지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반복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제가 볼 때는 돈 당연히 중요하긴 하지만 건강이 없는 상태에서의 돈은 쓸모가 없거든요. 건강하면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면서 돈보다 더 좋은 건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허리를 잘 지키려면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 인체에서 허리는 사실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를 이동하고 움직이게 하고 그 다음에 힘을 쓸 때 이 허리가 많은 일을 하는데, 허리가 아프면 팔도 힘이 떨어지고요, 다리도 힘이 떨어집니다. 이건 일반인뿐만 아니고 선수도 마찬가지거든요. 허리를 다치면 스포츠의 경기력이 바닥을 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허리는 우리가 생존 또는 삶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몸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허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몇 가지 순서가 필요한데요. 우선 올바른 자세가 필요해요. 바르게 앉고 바르게 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호흡을 얕게 말고 깊게, 많이 마시고 보통 명상할 때 이런 동작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하면 코어의 근육이 충분히 잘 쓰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연해야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좋은 근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있다면 아마도 건강하게, 예를 들어서 스포츠를 할 수도 있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몸을 오랫동안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